교재 그 과제 하신 거는요. 이따가 편하실 때 이름 써서 요 앞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은 교재 나가고 오늘 내신 대비 들어가도록 할게요. 드릴 게 좀 많다. 휴. 참. 2단원 파란색 책 안 갖고 오신 분. 전에 없다고 했고. 또 파란색 책 없으신 분? 오늘 갖고 왔습니까, 이거? 꺼내 보시죠. 나머지 다 갖고 오셨어요? 잠깐 출석을 빨리 불러야겠다. 구윤 씨 오셨고, 구태원 왔고, 김태훈 씨 오셨고, 김영수 왔고, 노은석 왔고, 박건웅 왔고, 손수현 씨 안 왔네요. 엄주현 씨 왔고, 유건희 씨 왔고, 2에서 안 왔죠? 윤호는 오늘 못 온다고 했고, 정지민 씨 안 왔나요? 조인서 씨 안 왔나요? 한가연 씨 오셨고, 세 명 부탁드립니다. 아이고. 자, 요 책도 하나 더 드릴게요. 이걸 해본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자, 아무래도 이번 시험 같은 경우는 지금 거 드렸고, 나 준 김에 교재 마저 다 줄게요. 잠깐만. 이거 은근히 일이네. 하이야.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손에 그럼 책이 총 3권이 파란색 줬나 이거? 저기? 안 줬구나. 여기까지. 자, 여러분들 손에 그럼 총 3권의 책이 있을 겁니다. 안내를 좀 드릴게요. 이번 시험 프린트 주신 거 보니까요. 문학이론, 그 중에 서정갈래 이론에 대해서 굉장히 좀 프린트해서 신경을 많이 쓰셨더라고요. 마침 또 올해 시문학 향수도 들어가고 다른 작품도 들어갈 예정이니까 지금 어제 말했지? 향수하고 지금 허생동만 나갔다고 했죠. 어차피 이번 작품에서 문학이 위주가 될 것 같고 특히 시에 대한 이론들이 나올 것 같아요. 지금 2학년 선배들도 두르고 2학년 선배들도 문학 과목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이제 올해 시 이론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낸다고 하시고 외부 작품도 많이 낸다고 했대요. 2학년 애들한테는. 그리고 여러분들 2학년 2학년 재시험 본 거는 아시죠? 문학시험 한 문제. 근데 그게 바로 재시험 본 게 뭐냐면 이 교재랑 이론이 어긋난 게 충돌이 있는 게 있어서 답이 없어져 버려갖고 다시 시험을 본 거거든요. 근데 이 교재가 뭐냐면 EBS 출판한 나비효과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거 아마 해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리고 지금 학교 선생님 주신 프린트를 보면요. 용어들이 나비효과 EBS 공식 문학 용어 기준으로 해서 프린트를 주셨더라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마침 또 이번 시험이 향수도 있고 문학도 있고 소설도 있고 특히 이제 서정 문학 갈래라는 프린트를 잔뜩 주셨기 때문에 환장하죠. 이거 다들 학교에서 열심히 하셨죠? 이게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이론을 먼저 익히고 그 다음에 작품을 배우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갖고 왔습니다. 이거 같이 보도록 할게요. 이거 다음 시간에도 갖고 오셔야 되거든요. 자, 잘 됐어요. 우리가 문학 용어를 어차피 한번 점검하고 내신 대비든 뭐든 들어가면 좋을 텐데 마침 또 학교 선생님이 프린트로 여기를 강조하셨고 학교 진도가 지금 많이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딱 이걸 같이 준비하기 좋은 시기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5주간의 내신 대비 중에 1.5주? 2주 다는 아니고요. 좀 같이 본문 진도와 섞어서 같이 문학 이론도 점검하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요거 같이 지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거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요거 문학 개념어라고 써놨습니다. 문학 개념어 요거 보도록 할게요.
이 윤혜정 씨라는 분이 이제 정립한 건데요. 이분이 대단하신 분이에요. 이게 그 EBS에서 워낙 유명한 책이라서 나비효과라는 책을 쓰시고 이제 강의를 하시는데, 아시겠지만 EBS 강의는 당연히 무료입니다. 이분은 뭐 하시는 분인가요? 하면 이제 선생님이세요. 고등학교 선생님이세요. 그래서 수업도 하시고 시험 출제도 하시고 얼마나 바쁘시겠어. 근데 그 시간을 쪼개셔서 책을 쓰시고 문학 이론을, 고등 문학 용어를 실제 문제에 적용할 수 있을 만한 지침서가 없다고 생각해서 본인이 만드셨는데, 이게 히트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강의는 기준이 돼버렸어요. 이 윤혜정 선생님이 정리하시는 이 문학 용어들은 문제를 출제할 때 혹은 외부 작품들을 인용할 때 여기 있는 걸 기준해서 많이 하고, 올해 프린트를 보니까 느낌이 오더라고요. 그리고 요 책 때문에 2학년 애들이 재시험을 본 거예요. 요 책이랑 어긋나서. 그래서 이렇게 된 김에 우리 두르고 1학년이니까 문학 훈련 할 겸 요걸로 하면 좋을 것 같다고 해서 그거를 제가 조금 살짝 편집해서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요 책을 보면서, 자, 여태까지 문학에 대해서 정답률이 아직 안 나왔고 여태까지 느낌으로 푸는 사람들이 많았다면 이번 공부, 오늘과 다음 주에 읽을 책을 공부함으로써 이제 계산하면서 문제 푸는 걸 우리가 습관을 들여보자고요. 문학 용어에 대한 용어 수업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6쪽부터 시작하네요. 펴보세요. 6쪽부터 볼게요. 재밌겠다. 학교에서 프린트로 배우신 거 내용이랑 같이 연결해서 생각하시면 훨씬 더 쉬울 겁니다. 그 안에 있는 내용들 여기 다 있거든요. 자, 맨 처음 6쪽 보시면요. 이 그림이 큐트하시네. 기억나세요? 여러분들 학교에서 하셨는데, 네, 작품 감상 방법 바로 그겁니다. 보고 계시죠? 그림을 보세요. 그림 먼저 봐봐. 그림 되게 큐트하게 잘 해놓으셨어. 작품이 안에 있고요. 가운데 작품이라는 것이 있고요. 주변 요소들을 보면 작가, 현실, 독자 3개의 요소들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 학교에서 배운 거 한번 그냥 여쭤봐도 될까요? 크게 2개로 나눠주시던데, 내재적 관점과 외재적 관점 괜찮을까요? 일단 크게 2개를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림이 이미 책에 있으므로 제가 뭐 휘황찬란하게 그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작품 자체를 해석하는데 작품을 감상하는데 무엇을 고려하여 감상할 것인가, 평가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예요. 정확히 말하면 이건 어디에 들어가냐면 비평론이라는 거에 들어가는데, 좀 생소할 수 있어요. 작품을 어떻게 판정해서 어떤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라고 평단해서 연구원들이 이제 하는 거거든요. 자, 따져볼 때 이 3가지부터 먼저 볼게요. 작품 바깥에 있는 거 확인되실 겁니다. 그래서 바깥이라고 해서 외자를 써요. 외재. 바깥에 존재하는 것을 통해서 감상한다는 뜻입니다. 직접 보도록 할게요. 교재 봅시다. 그림 아래 1번 보시면요. 같이 좀 읽을게요. 문학 용어들을 같이 보고요. 중요 부분들은 다행히 미리 체크가 돼 있어서 편하게 우리가 읽으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1번은 외재적 관점이라 되어 있고요. 방금 말한 것처럼 저 바깥 작품 외부의 3가지 요소를 고려한 겁니다. 내려오시면 검은색 동그라미 1번 있죠? 써보세요. 동그라미 좀 작아서 쓰기 힘들 텐데 편하게 써봐. 표현론이라고 써보세요. 표현론. 학교 프린트에서 배운 겁니다. 이미 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게 어차피 외워야 되지만 이왕 외울 거 왜 이름이 표현이에요 라고 떠올리고 외우면 더 잘 외워집니다. 여기 뭐예요? 여기에요. 작가가 자기의 가치관과 생각을 작품에 어떻게 표현했을까? 작가가 자기의 생각을 어떻게 표현한 걸까? 자기의 가치관, 자기의 생애를 어떻게 표현했는지 따져본다고 해서 표현론적 관점이라고 합니다. 네, 작가를 고려해서 작품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안에 있는 내용은 여러분들 재밌게 읽어보시면 됩니다. 디테일한 건 안 읽을게요. 표현론적 관점 먼저 봤고요. 두 번째 동그라미로 내려오시면, 자, 여기는 반영론이라고 써보세요. 반영론. 여러분들 학교 프린트에는 반영론부터 써주셨네. 이거는 뭐냐? 여기예요, 여기. 현실. 작품이 쓰여진 현실을 이용하여 작품을 비평하고 평가하고 감상한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예시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오른쪽으로 바로 갈게요. 세 번째 키워드는 효용론이라고 쓰시면 되겠네요. 효용론입니다. 효용. 예서야 파란색 갖고 왔니? 야. 지금 본 세 가지가 바로 외제적 관점이에요. 바깥 외자였어. 아까 묶여있는 게. 효용론은 거기 써 있어요. 여러분들 효용론을 조금 읽어볼까요? 효용론 말이 제일 안 와닿아요. 왜냐면 자 여기는 우리가 반영론이라고 썼잖아요. 작품이 쓰여진 시대 현실 사회가 작품이 쓰여진 시대 현실이 작품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 따져본다고 해서 반영론입니다. 이름 쉽죠? 그러면 독자를 고려한다는 건 뭐냐면 효용을 느끼는 거예요. 이 효용이란 말이 조금 어렵거든. 그래서 이걸 읽어볼게요. 효용론 쪽 관점 지금 쓰셨죠? 썼지? 읽어볼게요. 효용론 쪽 관점. 키워드는 독자를 고려한 거야. 효용이란 말의 뜻은 효험이라는 뜻이래요. 그런데 효험이 뭔지 두 번째 줄 갈게요. 일이나 작용의 여기네요. 보람, 기도나 치료의 보람, 효력이라는 뜻입니다. 작품을 읽었을 때 어떤 보람을 느꼈는지, 어떤 효력을 느꼈는지를 따진다고 해서 효용론이래요. 우리 여기 보고 있어. 그래서 이 시를 읽으면 도대체 읽는 사람에게 무슨 체크 밑줄 쳐봐요. 보람, 교훈, 가치, 의미가 있을지 생각해 보겠대요. 보람, 교훈, 가치. 자, 효용론이 어렵게 나오면 이겁니다. 여러분들 학교는 아니고요. 국제고에서 한번 이게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이 효용론 쪽 관점으로 지옥같이. 자, 미리 말할게. 나 지금 효용론 쪽 관점 얘기할게. 그러네, 효용론 쪽 관점이네라고 느껴봐봐. 이 작품은 향수를 예로 들어줄게요. 향수란 작품은 후기 현대 작가들이 고향에 대한 시를 쓸 때 후렴구를 반복하는 것에 대한 영향을 크게 받았다. 낚시 없어. 효용론이야. 받아들여. 여러분들 학교 가시면 국제에서 나왔었다고. 이 작품의 향수라는 작품은 후기 현대 작가들한테 고향에 대해 표현할 때 후렴구를 반복하는 형식에 대한 영감을 주었다. 이런 식으로 써져 있어요. 이거 효용론이에요. 그 작품을 읽은 다른 작가들의 보람 효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효용론인 거야. 효용론을 끝까지 장난치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왠지 얼핏 봤을 때 반복? 아직 안 했지만 내재적 관점인가? 막 이렇게 착각할 수 있는데요. 분명히 방금 말했던 문장은 읽은 사람의 효과에 대해 얘기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효용론적 관점이었다. 요거 낚시 조심하면 됩니다. 세 개 외제적 관점이었고요. 내려올게요. 우리가 이론이 많기 때문에 조금만 빠르게 갈게. 두 번째 오시면요. 내재적 관점입니다. 안에 있는 거예요. 어디 안? 작품 안. 작품 안에서만 있는 거예요. 이 작품 안을 구분하는 건요. 자, 여러분들 학교 프린트도 되게 자세히 해주셨어요. 작품 자체만 중시한다. 구성 방식, 인물, 시점 이런 얘기 하셨는데요. 그렇게 따지면 좀 힘들어요. 이게. 이렇게 하세요. 작가도 아니네. 작품의 시대도 안 나왔네. 현실도 안 나왔네. 작품을 읽은 독자도 안 나왔네. 그러면 내재적 관점 합시다. 이렇게 하는 게 사회 속편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 내재적 관점에서 들어갈 수 있는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이번에 시 쓰셨죠? 야, 그거 수행평가 한 거야. 다음 주에 해야 되는 거야. 한 반도 있고 안 한 반도 있고. 미리 겐톡으로 보내주신 분들은 검수를 몇 분 해드렸어요. 그래서 불안하다 싶으시면 미리 얘기를 하세요. 근데 웬만하면 잘 쓰시더라고 다들. 야, 그거 웬만하면 감점 안 될 것 같더라. 그냥 주어진 조건만 잘 맞추면 될 것 같아. 미리 준비해 가요. 불안하시면 겐톡으로 보내놔요. 단톡에 올리지 마. 그거 굉장히 부끄러워. 자기 시를 남이 본 거는 이게 좀 힘들어요. 그래서 보낼 거면 겐톡으로 보내요. 너한테도 보여준 거 부끄러운데 나 그거 대학원에서 몇 년간 썼어. 안 부끄러워도 돼. 내 시는 더 끔찍해. 정말 옛날에 시 많이 썼는데. 참 내재적 관점인데 여기다 쓸 말은 여러분들 학교 프린트랑 똑같네. 절대론이라고 쓰시면 되겠네요. 여러분들 동그라미 검은색 동그라미 4번 절대론이라고 써보세요. 절대론. 사실 여기는 절대론이라 하기도 하고요. 다른 용어도 쓰기도 하는데
딱 여러분들 학교 프린트랑 똑같은 용어만 쓰세요. 그러니까 이게 기준이 돼버린 거야. 절대론 딴 거 보지 말고 작품만, 절대적으로 작품만 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뭐가 있냐? 엄청 많아요. 화자의 정서 이런 거 거기 다 써있어. 예시는 화자의 정서, 어조, 여러분들이 시 썼을 때 썼던 거, 심상, 비유법, 역설법 다 여기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시 썼을 때 조건들 있잖아요. 다 여기 내재적 관점으로 들어가요. 이 시는 청학적 심상을 썼네. 내재적 관점. 이 시는 의인법을 썼네. 내재적 관점. 이렇게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했던 게 내재적 관점이었어요. 됐습니다. 내려오시면요. 괜찮아요. 3번은요. 종합적 관점이라고 있습니다. 네. 근데 결국엔 뭐냐? 하나를 선택해서 보는 게 아니라 모두 다양하게 봐서 작품을 분석하라. 이런 결론이고, 자, 그 아래는 수능형 마인드라는 건데, 여러분들한테는 수능형 마인드라고 하기엔 조금 와닿지 않으니까 모의고사 마인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모의고사 풀 때 그럼 뭐 써야 될까요? 다 쓰는 건데 절대론적 관점을 쓰는 게 핵심이에요. 자, 우리가 모의고사 생각보다 또 얼마 안 남았네. 잘 볼 필요는 없지만 굳이 못 볼 이유도 없죠. 그래서 잘 보면 기분 좋은데 여러분들이 모의고사 수능에서 만나는 작품은 절대론적 관점, 내재적 관점으로 해석하는 게 원칙입니다. 아니 그럼 이건 왜 배워요? 이거 쓸 때도 있어요. 언제요? 보기요. 모의고사에서 보기를 활용하는 게 바로 외재적 관점을 쓰는 거예요. 보기의 설명이, 자, 우리 모의고사나 문제 풀다 보면 작품에 보기 깔려 있잖아요. 근데 보기에서 주어진 정보가 이 셋 중에 하나예요. 이 시의 작가 정지용은 주랄주랄 이렇게. 아니면 이 시가 쓰여진 일제강점기념 이렇게 써 있거나. 요건 좀 희귀하긴 하지만 이 작품을 읽고 그 시대 사람들이 어떤 교훈을 얻었다 이런 식으로 깔릴 때가 있습니다. 자, 이게 딱 보기예요. 보기는 외재적 관점을 쓰라는 거고요. 보기가 아닌 문제는 내재적 관점, 즉 절대론적 관점을 푸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이건 모의고사 얘기고 수능에서는, 우리 내신은, 기말고사는 다 써먹으면 됩니다. 다 써먹으면 돼요. 자, 그 아래 이거 읽어볼까요? 라고 했는데요. 오늘 뭐 할 건 아니지만 그래도 온 김에 가볍게만 볼게요. 여러분들 이거 뭐 훈련하려고 여기 달아놓으셨냐면 이분이 절대론적 관점 훈련하라고 넣어놓은 거거든요. 여러분들 이 시 그냥 한 20초 줄 테니까 쓱 읽어보시고요. 읽어봐봐. 그냥 편하게 읽어봐. 이런 게 있구나. 자, 다 읽어. 좋은 시예요. 이 시에서 얼굴은 무슨 뜻이에요? 얼굴은 무슨 의미를 가져요? 이렇게 하면 돼요. 화자가 그리워하는 것. 이렇게 하면 끝나요. 왜요? 얼굴 앞에 뭐라고 써 있어요? 그리운 얼굴. 이렇게 하면 됩니다. 딴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의고사에서는 잠깐만 이거 혹시 일제강점기 일제 탄압 아닌가 그 짓거리 하지 마시고 얼굴 그리운 거.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럼 무조건 풀리게끔 해줘요. 출제한 그 선생님들을 믿어봐요. 무조건 그건 맞게 해줘요. 모의고사 얘기야. 내신은 아니야. 내신은 다 외워가야 돼. 하나 더 물어볼까요? 이야기는 무슨 의미를 가질까요? 이 시에서. 이야기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라고 하면 뭐라고 하면 될까? 예, 어머니가 해주는 긴 거. 그리고 화자가 들으려 하는 것. 들은 게 아니야. 들으려 하는 것. 이게 절대적 관점 읽기입니다. 괜찮지? 자, 그래서 이 절대론적 관점을 뭐라고 하냐? 객관적 읽기라고 해요. 주어진 정보만 객관적으로 받아들인다는 뜻이에요. 이 마인드는 기본이 되셔야 됩니다. 넘어갈게요. 자, 여기는 좀 쉽습니다. 8쪽 오셨죠? 시의 출제 요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정서인데요. 자, 시에서 읽어야 될 거는 정서예요. 내가 이건 너무 강조하고 또 말하는 것 좀 민망하다. 그래도 한번 받아 써봐요. 정서 옆에 누구의 정서를 읽어야 되냐면 당연히 먼저 제일 중요한 화자 쓰세요. 화자의 정서 먼저 읽는 거예요. 그곳이 차마 꿈엔들 이칠이야. 화자의 정서 찾을 수 있죠. 그 옆에는 뭘 쓰냐면 대상이라고 쓰세요. 대상의 심리도 같이 읽어줘야 됩니다.
집백에 고이 도다두 졸음 겨우신 곳. 이거 누구의 심리가 드러나요? 누구의 상태가? 대상, 아버지의 심리가 드러나지 않나요? 이따 향수에서 배울게요. 야, 향수 나간 거 맞지? 허생들도 나갔지? 나가고 있다 아니? 끝났어요. 그 다음 뭐 나간대? 사단원 뒷줄으로? 아, 사단원 교재 뒤에 있는 문학도 순차적으로 나간대? 선생님, 그 포트폴리오에 쌤이 비슷한 작품 연관된 거 그런 거 써놓은 데 나와요? 아, 물어본 거야? 그거 내 신부한테 물어봐야지. 내가 안 내. 근데 들어오고는 작년부터 외부 지문을 많이 내세요. 특히 올해 2학년이 장난 아니에요. 거의 외부 작품 위주로 막 나와요. 환장합니다. 여러분들 선배들 지금 고통받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모르겠어요. 이번 문학 처음 나오잖아요. 어떻게 하실라나. 선생님께 여쭤봐요. 아니 선생님이 알려주시는데 이번에 외부 작품 출제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여쭤봐요 한번. 보통 얘기해 주세요. 2학년 다 오픈했어요. 2학년 선배들은 학교 선생님이 말했대요. 외부 작품만 아니 반은 아니고 외부 작품 위주로 나오니까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들 외부 작품에서 쫄 거 없어요. 뭐 하면 돼? 우리에겐 치트키가 있어. 절대론 쪽간쪽 그냥 읽으면 돼. 그럼 풀게끔 해줘요. 믿으세요 선생님들은. 자, 두 번째. 아유 얘기 길다. 내려오시면 동그라미 2번 태도 있죠. 자, 뭐 쓰냐면요. 쉽게 생각하세요. 태도는 둘 중에 하나예요. 쉽게 말하면. 자, 영어로 쓰면 좀 그러니까 좋은 태도 처음에 쓰시고요. 두 번째는요. 나쁜 태도. 이게 전부입니다 사실은. 좋은 시어, 나쁜 시어. 좋은 거, 나쁜 거. 이렇게 구분하면 끝나요. 생각보다. 그래서 다음 중 비슷한 것끼리 짝지은 거. 좋은 것끼리 묶으면 돼요. 오른쪽으로 할게요. 3번 의미. 무슨 의미를 찾으라는 거냐면 자 일단 써봐. 시어의 의미를. 시어라고 먼저 써봐요. 동그라미 3번이야 지금. 우리에게 시어의 의미를 물어봐요. 이 시어가 무슨 뜻이게? 이 집배기가 무슨 뜻이게? 라고 물어봐요. 이 화살 무슨 뜻이게? 우리 맞춰야 돼요. 이거 뭐냐면 다 출제 원리들이에요. 이 문제들이 나와요. 두 번째, 시구라고 쓰세요. 시어 의미 or 시구. 시어는 단어 하나를 말합니다. 이거 용어 알아두세요. 시어는 한 단어를 말해요. 이 단어, 시에서 사용한 단어. 시구는 시에서 사용한 구인데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이게 단어 2개 이상을 구라고 합니다. 빨간 사과 이런 식으로. 하여튼 시에 나온 말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중요하나요? 무진장 중요합니다. 딸랑 말고 또 죽어라밖에 생각 안 나네. 들어봐 그냥. 이건 안 되겠다. 서울대. 자, 반복을 통해 화자의 정서를 강조했다. 괜찮지? 서울대. 반복을 통해 화자의 정서 강조. 식구를 반복하여 화자의 정서를 강조했다. 어때? 안 돼요. 서울대는 식구가 아니죠. 한 단어니까. 대신 이건 맞나요? 시어를 반복했다. 이건 괜찮아? 이건 맞아요. 그래서 이 2개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시어를 반복한다. 단어를 반복하는 걸 말해요. 식구는 2개 이상 단어의 덩어리가 반복돼야 됩니다. 그거 조심해서 구분해 주세요. 식구 반복, 시어 반복 다른 얘기입니다. 자, 그건 나중에 보고요. 내려오세요. 기능 볼게요. 기능. 자, 무슨 기능 보냐면 첫 번째 시어라고 쓰세요. 똑같이 시에 사용된 단어의 기능, 시어의 기능. 그리고 오늘 이따가 공부하게 될 프린트에 엄청 많이 주신 표현법의 기능 쓰세요. 표현법. 이게 여러분들 이번 그 수행평가예요. 표현법 기능이. 비유법을 써서 어떤 효과를 얻었나요? 이런 거예요. 자, 그리고 지금 본 저기 오른쪽 나방 같은 친구가 말하고 있는데 정말로 이게 끝입니다. 이게 시에서 묻는 출제 요소고 이거 밖에 문제는 없어요. 존재하지 않아요. 아예. 약간 방금 봤던 이 4개가 전부야. 그래서 우리가 시어를 공부하는 거고 식구를 공부하는 거고 표현법을 공부하는 거예요. 이거 밖에는 안 나와요. 자, 내려올게요. 그러면 시를 읽을 때 처음 본 특히 시를 읽을 때 뭐부터 읽어야 되냐면 자 1번부터 세워봅시다. 뭐부터 본다? 제목부터 봐야 돼요. 제목이 거의 주제예요. 거의 주제예요. 99% 주제예요. 제목부터 본다. 두 번째 시적 화자를 찾는다라고 쓰세요. 시적 화자.
여러분들 시 공부 많이 안 하신 분은, 문학 공부 많이 안 하신 분은 그냥 미친 척하고 이거 그냥 따라하세요. 그러면 웬만큼은 다 맞아요. 오늘 잘 익혀가봐. 문학 공부 많이 안 하신 분은 건우가 지금 잘 때가 아니야. 문학 공부를 할 때가 건우가. 아이 너무 가슴 아프게 자요. 엎드려 자면 화가 나는데 저렇게 자면 가슴이 아파. 시요. 자, 방금은 동그라미 2번 시적 화자였고요. 그 다음 세 번째 보겠습니다. 시적 화자가 놓여있는, 자, 화자의 뭐를 파악해야 되냐면, 써보세요. 시적 상황이라고 써보세요. 시적 상황. 시적 상황. 화자가 어떤 상황인지 봐야 돼요. 왜 이걸 체크하려고 할까요? 상황을 알아야 정서를 우리가 유추할 수 있거든요. 네 번째 볼까요? 그 시적 상황에 놓인 시적 화자가 느낄 만한 정서나 태도를 찾는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게 시 해석하는 매뉴얼이에요. 그 다음 뭐예요? 끝났어요. 그게 주제예요. 그 마음이 주제예요. 이거 저랑 윈터 때 하신 분들 문학, 그때 나랑 문학, 야, 니들 문학 나랑 수업한 적이 거의 없구나. 그 만정랑몽 할 때만 그거, 고난도 문학 할 때만 문학하고 따로 문학한 적이 없네. 겨울 때는 해석쌤이, 윈터 하신 분들은 해석쌤이 도와줬지. 그리고 그때는 내가 문법 했지. 난 니들이 난 신선하게 느낄래. 아니, 이거 맨날 했던 거 아니야라고 했는데 정말 맨날 했던 게 아닌 눈치라서 봤더니만 한 적이 없네, 나랑. 잘 배워가요. 문학 한 방에 끝낼 수 있다고. 자, 문법보다 쉬워, 문학이. 문학이 세상에 제일 쉬워요. 믿어줘, 진짜야. 야, 그 아래 이거 시 갖고 연습하라는데 연습하지 말자. 그냥 넘어갈게. 우리 향수를 연습할 거야, 오늘은. 그래도 해볼까? 여러분들 도종환의 처음 가는 길이 아래에 있네요. 자, 한 20초 드릴 테니까 읽어봐요. 편하게 읽어요. 편하게 읽는데 위에 매뉴얼을 생각하면서 읽어와도 좋아요. 해볼게요. 자, 제목부터 봤죠? 처음 가는 길. 사실 이게 그리고 주제예요. 어쨌든 그 다음에 화자를 찾아야 되는데 화자가 처음부터 말하고 있어요.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이 없는데 두 번째 주제 있죠. 다만 내가 처음 가는 길일 뿐이야. 아무도 가지 않은 게 없는데 내가 처음 가는 길이야. 화자 잡았어요. 자, 그러면 이 아래 보세요. 사과로 이제 화자 올 대상 되어 있죠. 동그라미 쳐도 좋고 써도 좋습니다. 이 시는 누구를 포인트를 맞춰야 돼요? 화자를 포인트에 맞춰야 되는 시네요. 화자 포인트십니다. 화자를 잡는 거고요. 화자라고 쓰시던가 체크하세요. 자, 화자가 그럼 무슨 상황인지 보면 됩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처음 가는 길 앞에 있어요. 그게 상황이야. 처음 가는 길 앞에 있어요. 그 다음에 뭐 찾으라고 했죠? 정서와 태도를 찾아야 되죠. 이 사람 무슨 마음일까? 무슨 정서일까? 근데 이 시는 쉬워요. 직접 제시되어 있거든요. 두려워 마라. 자, 두렵지 않다가 아니야. 두려워 마라. 이건 뭐예요? 두려워하지 않으려는 마음이지. 두려워하지 않으려는 마음과 태도예요. 두려워하지 않으려는 마음과 태도. 자, 이 작품의 주제 뭐죠? 네, 두려움을 버리자. 두려움을 버리려고 하는 화자의 의지. 이렇게 하면 작품의 주제가 나옵니다. 처음 가는 길이지만 두려워하지 않으려는 의지. 이게 작품의 주제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라는 게 정말 쉬워요. 근데 이게 안 먹힐 때가 있습니다, 사실. 언제? 화자가 아닐 때. 은근히 많아요. 화자가 중심되는 게 아닌 시가 은근히 많거든.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 아래 볼까요? 이 선생님 너무 큐트하게 써놓으셨어. 가끔 이게 안 통할 때가 있다. 그럴 때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합니다. 가볼게요. 자, 1번 채워볼게요. 제목 다시 쓰세요. 제목이라고 쓰세요. 제목부터 보는 것은 기본. 이거는 똑같습니다. 제목부터 보는 거야. 그 다음 뭘 보냐? 시적 대상을 찾는다. 이번엔 화자가 아니야. 화자가 안 통하면 대상을 찾으러 가면 돼요. 방금 건 아니었어요. 근데 물론 이 대상을 찾았는데 그게 제목이잖아요. 끝났어요. 예, 걔의 정서가 그냥 주제거든요. 계속 가볼게요. 자, 세 번째. 그 대상에 쓰세요.
특징이라고 쓸게요. 특징. 대상의 정서는 잘 안 나와요. 숨겨져 있거나 대신 대상이 어떤 존재인지 그 특성, 속성 따위가 나옵니다. 특징이라고 쓰셨죠? 그러면 네 번째, 자, 그 대상에 대한 쓰세요. 시적 화자의 정서나 태도를 찾는다. 다시 그 대상에 대한 시적 화자의 정서나 태도를 찾는다. 아니 그럼 결국에 뭐 한 거예요? 결국엔 화자의 정서 찾은 거야. 결국엔 결론 똑같네요. 맞아요. 화자의 정서가 주제니까. 근데 이번엔 뭐가 달라요? 대상이 나오니까, 화자가 아니라 대상이 나오니까 대상의 특성을 보고 대상 그 특성에 대한 화자의 마음을 찾으라는 거야. 대상에 대한 화자의 마음. 그게 이번엔 주제가 되는 거예요. 아래시로 연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가 나무라는 시가 하나 있을 거예요. 한번 싹 읽어보세요. 안도현 씨구나. 자, 가볼게요. 일단 눈치챘겠지만 이 시는 화자가 아니죠. 모과나무라는 대상이 중심되는 거죠. 이건 대상이 중심되는 거야. 잠시만요. 이 상황은요. 대상 상황이 아니라 화자의 상황이에요. 화자 지금 무슨 상황이에요? 쉽게 생각하세요. 모과나무 보고 있죠. 모과나무 보고 있는 게 상황이에요. 화자의 상황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안 중요해 이런 건. 화자가 모과나무를 보고 있는 상황. 고윤아 이거 써야 되지 않을까? 그 다음에 대상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 이게 중요하죠. 모과나무는 뭐 하고 있나요? 모과나무의 특징이 뭔가요? 비를 어떻게 해요? 안 피하죠. 근데 왜 안 피하는지를 생각해봐요. 끝까지 읽어보니까 뭐래요? 아, 모과를 지키기 위해서. 모과 열매를 쥐고 있으려고, 보호하려고. 모과나무 열매 때문에 비를 피하지 않음. 이게 바로 모과나무의 특성입니다. 그러면 이제 주제 찾으러 가야겠죠. 자, 대상의 특성은 모과 열매 때문에 비를 피하지 않았어요. 이게 모과나무 특성, 대상의 특성. 그러면 그거에 대한 화자의 태도. 자, 이게 주제거든. 이게 조금 어려워요. 화자는 어떤 태도인 것 같아요? 저기 오른쪽 봐봐요. 그 시에서 맨 오른쪽에서 맨 위에 저놈이 도대체 왜 저러나? 여기서는 몰라요. 왜 저러지? 화자의 정서. 호기심이에요. 호기심. 왜 그러지? 호기심. 의문스러움. 호기심. 이게 나온 첫 번째 주제고요. 계속 읽어보면요. 맨 밑에 이렇게 써있네요. 맨 마지막 줄. 그도 바로 벌써 처마 밑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 위에 볼게요. 그 푸른 것만 밑에서 세 번째 줄. 밑에서 세 번째 줄. 푸른 모가 몇 개를 움켜쥐고 있는 것을 보았다. 뭐예요? 깨달았죠. 대상에 대해서 이해한 거죠. 모과나무를 이해함. 이게 화자의 마지막 정서 태도네요. 모과나무를 이해함. 호기심을 가졌고요. 이해했고요. 자, 작품의 주제가 뭐겠어요? 다른 존재를 위해 그게 새끼일 수도 있고 자식일 수도 있고 뭐든 좋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는 것을 이해함. 이게 이제 작품의 주제가 됩니다. 뿌드득뿌드득 소리가 아까부터 너무 매섭게 있어. 자,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자유자재로 쓸 때가 오면 어떤 시가 와도 수능시를 여러분들한테 그냥 던져줘도 응 하면서 주제를 바로 뽑고서 답이 보일 거예요. 자, 이거 너무 얘기가 길어졌고요. 오른쪽으로 넘어갑시다. 이렇게 디테일하게 안 볼 거야. 빨리빨리 볼게. 오른쪽에 가시면 섬세 읽기 있습니다. 이거 뭐 쓰면 되냐면요. 자, 이분이 만든 용어긴 하지만 맞긴 맞아요. 삼시옷이라고 써보세요. 삼시옷. 섬세 읽기. 저기 오른쪽 개념 4번의 오른쪽 메뉴에 섬세 읽기에 네모칸에 삼시옷이라고 쓰세요. 뭐냐? 이게 객관적 읽기 시를 읽을 때 봐야 되는 세 가지 시옷이에요. 아래 써있네요. 내가 안 써도 되겠다. 상황. 무조건 봐야 되죠. 수식어 봐야 돼요. 서술어 봐야 돼요. 무슨 말이냐? 네, 나는 연습을 시켜드릴게요. 오수병을 하면 좀 미안하다. 짜잔! 아까 시어 판단할 때 좋은 거 나쁜 거 판단하라고 했죠. 이거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잘했어요. 좋은 거 나쁜 거 판단은 이걸로만 하는 겁니다. 상황, 수식어, 서술어. 잠깐만, 상황인가요? 아니지. 이게 무슨 상황이야? 수식어야? 아니지. 서술어도 아니죠. 아무것도 안 나와요. 좋은 건지 아닌지 몰라요. 훈서가 자면 안 돼. 이렇게 되면 어때요? 만약 서술어가 이렇게 붙어 있으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나쁜 거예요. 필요 없는 거, 부럽지 않은 거, 줘도 안 갖는 거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어 자체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서술어에서 이번엔 판정됐네요. 수식어 볼까요? 가증스러운 권력. 네, 이제 이것도 부정적인 나쁜 걸로 설정이 되죠. 서술어와 수식어에서, 수식어와 서술어에서 시어의 의미가 배정됩니다. 이거 자체로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앞뒤에서 판정되는 거예요. 상황, 수식어, 네, 그리고 서술어로. 자,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옆에 남자애가 시어를 의미를 파악할 땐 세 개의 시옷을 기억하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개의 시옷으로 시어 판단하는 겁니다. 그다음 그래서 아까 내가 뭐라고 됐어. 자, 빨리 갈게. 개념 5번 맥락으로 읽기인데요. 맥락 읽기는요. 쓰세요. 보기예요. 보기 활용하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실제로 문제 풀 때 3점짜리가 다 이 보기 문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기 문제라는 거는 우리에게 작품 해석할 관점 3개를 3개 중에 하나를 보통 제시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절대론, 표현론, 반영론 그걸 사용하기 위한 키워드다라는 얘기가 거기에 있어요. 자, 이건 더 안 봐도 될 것 같아요. 아래 보시면 시간 될 때 한번 읽어보세요. 넘어갑시다. 오늘 요거 C파트 기본 표현법까지 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 향수를 보면 정말로 더 다르고 좀 더 문제 나올 걸 직접적으로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잘 익혀보자고. 다들 여기 졸려서 어떡해. 괜찮아? 거짓말 못해. 안 괜찮구만. 오늘 유달리 다 피곤해 보이시네요. 다들 아침에 오늘 또 부처님 오신다고 절 갔다 오셨구나. 등산도 하시나 봐. 아니야? 설마 뭐 과학 같은 거를 부처님 날에 한 거고 온 건 아니겠지? 과학하고 왔어요? 아이 오늘 유달리 다들 졸려하시네. 이 상태에서 향수하면 그냥 다 주무시겠는데. 어떻게 하려고 그래? 혹시 더우세요? 더워서 졸린 건 아니지. 그래요, 많이 먹어요. 많이 먹어요. 아이스크림 좋아합니까? 그래요. 좋겠습니다. 나도 아이스크림 좋아하는데. 둘, 넷, 여섯, 여덟, 열, 열하나. 너무 오래 걸려. 자, 이제 어디 볼 거냐면요. 이제 버릴 건 버리고요. 예시 작품 같은 거는 연습을 내가 굳이 하진 않을게요. 우리 용어만 챙기면 되니까 쭉 넘어와서 12쪽으로 오세요. 연습 문제는 안 할게. (12쪽) 자, 여기서 두 번째 파트에서 배울 거는요. 저기 써보세요. 개념 6번 시적 화자입니다. 개념 6번 땡땡땡땡 시적 화자. 화자 분석하러 가려는데요. 하고 싶은 말은 그거 하나예요. 여기서 작가가 화자가 아니라고. 작가와 화자는 별개라고. 화자는 시 속에 등장하는 존재라고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오른쪽으로 한번 와보세요. 13쪽으로 위에 심화 박스라고 있는데 그 용어는 하나 챙기고 갑시다. 표면에 드러난 화자인데 시적 화자인 나가 겉으로 드러낼 뜻인가? 그러니까 뭐냐? 작품 속에 나, 우리 이런 말이 있는지 보라는 겁니다. 표면에 드러난 화자라는 용어는 기억해 두세요. 오늘 과제에도 있어요. 여러분들 향수 풀다 보면 참 그냥 향수 학교에서 배웠다 하니까 편하게 물어봐도 될까? 향수는 화자가 표면에 등장하나요? 네, 등장하지 않지 않나요? 나는 이런 말이 있나요? 이따 보러 갑시다. 넘어갈게요. 그 다음 개념 7번 보겠습니다. 개념 7번 시적 대상이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시적 대상은요. 화자를 제외한 모든 것이 시적 대상입니다. 이렇게 하고 넘어갈게요. 모든 것이 시적 대상이에요. 질화로도 시적 대상이에요. 모래성도 시적 대상이에요.
다 대상이야. 꼭 사람일 필요도 없습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인물, 자연물, 막 현상, 사회 다 모두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 개념 8번 갈게요. 개념 8번 시적 상황. 시적 상황. 넘어갈게요. 필요 없습니다. 상황은 처해진 공간이라는 거고, 만약에 여러분들 제가 지금 넘어가는 거 뭐냐면요, 당연히 여러분들이 다 알 거라 생각해서 넘어갈 건데 저 화자 잘 모르는데요. 저 상황이란 말이 잘 모르겠는데요. 읽으시면 됩니다. 충분히 읽을 만하게 설명되어 있으니까 본인 부족분에 따라 이해 못한 거는 꼭 읽고 넘어가세요.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이제 1학년 중간이 끝나가는데 내가 여러분들 데리고 이게 화자야, 이게 상황이야, 이것도 좀 그렇잖아. 그래서 혹시 아직 그 부분에 의문심이 있으면 읽어보시면 됩니다. 개념 9번 오셨나요? 빨리 갈게요. 네, 이게 핵심이죠. 정서입니다. 정서. 정서라고 써주세요. 어떻게 따지면 되냐면요. 이 정서가 결국엔 주제거든요. 자, 화자의 상황에서 느껴지는 정서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대상을 바라보면서 느끼는 정서일 수도 있고, 이 두 가지가 조화된 걸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화자의 기분, 이거 찾으러 가는 거예요. 시를 읽는다는 거는. 그게 주제고요. 됐어요. 넘어갈게요. 여러분들 나중에 읽어보세요. 개념 10번으로 내려봅시다. 자, 여러분들 학교 프린트에도 있죠. 어조입니다. 어조. 이 어조는 조금 심도 있게 보자고. 프린트에 있으니까. 어조라고 쓰셨나요? 읽어볼게. 정의 볼게요. 정의. 화자가 바라보고 있는 대상이나 독자에게 취하는 말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투고요. 자, 이거에 따라 체가 바뀌어요. 어조는 크게 대화체, 독백체가 있는데 일단 조금만 더 읽어볼게. 예시 넘어가고요. 어조의 기능이 있습니다. 한번 봐주세요. 어조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볼게요. 시의 분위기를 알 수 있대요. 분위기 뒤에서 볼게요. 뭔지. 시적 화자의 정서와 태도를 알 수 있다. 아,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단서예요. 이 말투를 통해서 화자의 정서를 도출할 수 있다. 근데 이 정서가 시의 주제잖아요. 결정적인 주제를 찾을 수 있는 단서라는 거죠. 자, 꿈엔들 이칠리야. 이 말투를 통해 화자의 정서 나와요? 나오지. 그리움이라는 정서가 나오잖아. 말투를 통해서도 정서가 나올 수 있음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은 왜 배우냐면요. 선지에 나왔을 때 맞는 얘기라고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방금 말한 것처럼 꿈엔들 이칠리아라는 어조에서 드러난 어조를 통해 화자의 정서 그리움을 심화시키고 있다. 이거 맞는 얘기예요. 어조를 통해서 화자의 정서가 드러나고 부각됩니다. 자, 그러니까 정서를 찾았으니까 당연히 주제를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 얘기였고요. 어조 유형 볼게요. 이게 학교 프린트랑 같이 봐야 되는데 학교 프린트는 나중에 따로 보도록 하고 일단 보자. 어조 유형부터. 첫 번째, 청자 유무에 따라 독백체, 대화체래요. 잘 봐봐요. 독백체, 대화체가 어떻게 그러냐면 청자 유무에 따라서 청자 작품 속의 말을 듣는 대상이 있으면 대화체예요. 대화체고요. 딱히 듣는 사람이 작품 속에 없으면 그냥 독자에게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건 독백체라고 합니다. 철저하게 청자 있냐 없냐에 따라 다른데요. 근데 이 얘기 합시다. 한번 했었던 것 같아. 청자 유무 판정은 그럼 어떻게 하냐? 호명이란 타이틀로 찾아가겠습니다. 호명. 부르면 부르다예요. 부르다. 호출하다 할 때 호. 이름 부르다. 아니면 부르는 감탄사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어이 야 이거거나 봉수야 수병아 이렇게 부르는 거가 바로 청자 유 존재라고 봅니다. 청자 존재로 판정해요. 근데 이 호명하는 게 없으면요 청자가 없다고 판정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때는 대화체, 없으면 독백체 이렇게 하면 되겠죠. 오늘 뭐 먹지? 자, 김태훈 씨 방금 내가 말한 거 독백체인지 대화체인지 잘 생각해봐. 오늘 뭐 먹지? 오늘 뭐 먹을까? 대화체일까 독백체일까? 오늘 뭐 먹을까? 독백체예요. 오늘 뭐 먹을까에는 듣는 사람이 없습니다. 안 나와 있어요. 잘 생각해, 잘 생각해. 오늘 뭐 먹지? 오늘 뭐 먹을까? 혼잣말이에요. 자기야, 오늘 뭐 먹어? 이건 뭐야? 자기야, 오늘 뭐 먹지? 이게 대화체예요. 청자 여부에 따라 이 두 개를 판정하시면 됩니다. 지긋지긋하게 맨날 볼 거예요, 이 용어. 두 번째,
시적 화자 유형에 따라 이건 넘어갈게요. 필요 없습니다. 참 필요하지 그래도. 시적 화자 유형에 따라 향수도 화자가 어린아이인가요? 어른인가요? 어른 화자예요. 그래야 그리움이라는 게 형성이 돼요. 이따 향수 때 봅시다. 정서에 따라 뭐 저런 거 있고요. 청자에 대한 화자의 태도 이런 건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심화 박스는 제가 충분히 설명했습니다. 독백체인지 대화체인지 이거 한번 예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으로 넘어가는데요. 용어 조금만 볼게요. 용어 조금만 볼게요. 자, 어조를 파악하는 방법이라 써 있는데 여성적 어조, 남성적 어조, 어린아이 어조 이런 게 있는데 각각 어떤 효과와 정서를 드러내는지 정리가 되어 있어요. 시간 되실 때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문체 볼게요. 문체. 특히 첫 번째 문체. 경어체 많이 질문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경어체. 자, 경어체는 존댓말이라는 뜻입니다. 경어체 존댓말이야. 그러면 언제 써요? 무슨 느낌을 줘요? 하면 그 옆에 있는 느낌을 줘요. 성찰. 돌이켜보는 거야. 반성하고. 예찬. 대상을 찬양하는 거야. 기원, 무언가 간절히 바라는 거야. 기본 어휘예요. 알아두세요. 경어체를 쓰는 건 보통 이렇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번에 배울 향수는 경어체가 아니죠. 약간 저는 성찰, 예찬, 기원이 없어요. 의고는요. 예스러운 말투를 쓴다는 건데 아마 이걸 만나기는 좀 어려울 겁니다. 고등학교 교과서에 거의 없어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이런 게 있구나 보시면 되고 자, 사투리 보세요. 사투리. 현실감, 향토감, 친근감 이 말 사투리 사용하면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비속어는 비판풍자 의도가 있대요. 한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종결 의미에 따라서 달라진대요. 평서형, 명령형, 청유형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보시면 되고요. 안 중요하니까 빨리 넘어갈게요. 의문은 그냥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개념 11번이요. 아니 페이지를 넘길 필요 없어요. 그 아래 보시면 개념 11번이 있거든요. 이거 채워봅시다. 태도라고 쓰세요. 태도. 이건 정의 읽을게요. 자, 거의 끝났어요, 여러분들. 작품 들어가야 돼요. 자, 개념 11번 태도 썼으면 정의 볼게요. 시적 화자가 자신이 처한 상황이나 바라보는 대상에 대해 취하는 여기다 비추세요. 심리적 자세 또는 대응 방식이라고 쓰세요. 대응 방식. 화자의 대응 방식을 보여주고 있다. 이게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는 뜻이랑 똑같습니다. 대응 방식이랑 태도랑 똑같은 말이에요. 용어나 챙겨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장 넘겨보시면요. 자주 나오는 태도가 정리되어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자, 학교 선생님은 태도를 몇 개 주셨냐면 11개 주셨거든요. 근데 여기는 20몇 개 실려 있을 거예요. 딱 20개 있네.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학교 선생님이 이렇게 주셨어요. 예시라고 해서 예찬, 비판, 반성, 성찰 이렇게만 주셔서 설명을 안 해주셨는데 여기 다 담겨 있거든요. 학교 프린트에 있는 이 태도 정서가 무슨 의미인지 궁금하시다면 여기 있는 거를 사전처럼 써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안 읽을 거예요. 자조가 뭔지 아세요? 자조?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틀리는 태도가 자조인데 스스로를 비웃는다는 뜻입니다. 스스로를 비웃는다. 향수에 없어요. 자주 없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기출 분석 안 할 거고요. 쭉쭉 넘어가서 빨리 끝내자. 22쪽 오세요. 요거는 프린트에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자주 만나게 되는 거거든요. 야, 쉬는 시간 끊어서 줄 테니까 조금만 참아봐. 절반 끝났어. 금방 끝났어. 개념 12번입니다. 뭐 쓰시냐면 정의 보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을까요? 시를 짓기 위한 착상구상. 예, 시상이에요. 시상. 개념 12번은 시상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상이라. 시를 짓게 된 착상이래요. 여러분들 시상이라는 말 정말 많이 만나게 될 거예요.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시상을 부각하고 있다. 맨날 만나거든요. 그럼 시상을 어떻게 할까요? 할 텐데 여기 있는 정의로 하면 잘 안 풀려요. 시를 짓기 위한 착상? 이게 뭐냐면 동기예요. 동기. 아, 시상이 떠오른다. 그거 써야겠다. 그러니까 화자가 시에다 쓰려고 하는 거를 시상이라고 해요. 시를 짓게 된 동기. 번뜩 떠오르는 아이디어라는 뜻이거든. 근데 이게 문제 풀 때 도움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편한 말로 바꿔보자. 시에다 쓰려고 하는 거
시에다 쓰려고 하는 게 뭐겠어? 시에서 하고자 하려는 말이잖아. 그게 뭐겠어? 시에 주제 아니겠어요? 근데 시의 주제는 사실상 뭐랑 똑같아? 정서랑 똑같잖아. 이제 시상을 이렇게 읽으세요. 정서 주제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사실상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써 있네요. 시에 나타나는 사상이나 감정. 네, 주제예요. 그래서 시상은 정서로 읽으시면 딱 맞습니다.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시의 화자의 정서가 펼쳐지고 있다라는 뜻이지. 시상이 전환되고 있다. 마음 정서가 바뀌고 있다. 이렇게 읽으면 돼요. 그리고 개념 13번 보겠습니다. 13번에는 시상 전개 방식이라고 쓰세요. 시상 전개 방식. 자, 시상 전개 방식을 파악하는 방법은요. 저기 내려오시면 시상 전개 방식 중요한 이유는 그냥 읽어보시고요. 그 아래 시상 전개 방식을 파악하는 방법이라고 좀 큰 네모 있거든요. 저기 벌레랑 같이. 자, 시상 전개 방식을 파악하는 방법 같이 볼게요. 달라지는 것. 이게 시상 전개 방식을 찾는 팁이에요. 달라지는 것을 주목해야 되는데, 자, 이분 얘기를 내가 한번 인용해 볼게요. 지금 이 순간부터는 반드시 써보세요. 차이점이라고 쓰세요. 차이점. 어디 보고 있는지 아세요? 지금 괄호 안에 있는 말이야. 차이점을 사랑해야만 돼. 문학에서든 독서에서든. 네, 독서도 마찬가지예요. 차이점 읽어야 돼요. 무언가가 달라진다는 거, 변화한다는 거, 차이가 있다는 것은 중요해. 시를 읽으면서 달라지는 것이 있으면 주목하자. 자, 써보세요. 시간이 달라지든 시간이 바뀌면 그것도 시상 전개 방식이야. 아니면 공간이 달라지든 공간 이동 그게 전개 방식이야. 그 다음 상황이 달라지든 상황 화자의 기분이라고 써야겠다. 주격조사 이를 쓰셨네. 기분이 달라지든 화자의 기분이 달라지든 아니면 어조가 달라지든 지금 쓴 5가지가 바로 시상 전개 방식입니다. 보이세요? 시간이 달라졌다. 자, 역순순행 이런 것들 나오잖아요. 뒤에 표현법에서 보자고요. 아니면 공간이 달라질 수도 있죠. 이런 것들이 다 전개 방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 아래 예시 있으니까 그냥 가볍게 보시면 되고요. 아참, 이건 용어 뒤에 있으니까 넘어가자. 조금만 빨리 할게. 미안하다. 자, 23쪽 보세요. 23쪽. 개념 14번입니다. 자, 하나하나 이제 전개 방식을 볼 거야. 시간적이라고 쓰세요. 시간적 전개 방식. 시간적. 예시 넘어가고요. 쭉 내려오면 검은색 동그라미 1번 있습니다. 빨리 따라와봐. 동그라미 1번. 순행적이라고 쓰세요. 순행적. 시간 순서대로 간다는 뜻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 순이에요. 여러분 충분히 납득되실 겁니다. 예시 한번 봐봐요. 이 이육사의 광야는 여러분도 아직 안 했지. 1학년 때 높은 확률로 하는 시거든요. 그래도 한번 같이 봐봐요. 맨 처음 시 볼 필요 없어. 나랑 같이 봐. 1년에 밑줄 치는 부분만 봐봐요. 까마득한 날. 옛날이죠. 과거죠. 2년의 첫 단어 보세요. 밑줄 친 거. 지금. 현재죠. 그 다음 마지막 년 볼까요? 천고의 뒤. 오랜 시간 뒤. 과거, 현재, 미래니까 이게 순행적 구성이에요. 시간적 전개 방식이라는 거지. 자. 그 아래는 저녁, 밤 이것도 시간 순서라는 거 한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세요. 다음 장 24쪽. 네, 계절도 역시 시간 순서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되어 있는 거 확인되실 거예요. 한번 보시면 압니다. 네, 이거 여러분들 시간 순서라는 거 봐주시면 되고요. 그 아래 심화 박스 있는데 잠깐 와보세요. 심화 박스로. 땡땡땡 있으니까 써보실래요? 계절적이라고 써보세요. 계절적. 너무 힘들어 하시네. 여러분들 한번 해볼래요? 심화라서 좀 어렵긴 하지만 첫 번째 시 처음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2007년 수능에 나왔던 이화우 흙뿌릴때라는 시인데 계절을 혹시 눈치챌 수 있을까요? 첫 줄에서 이화우 흙뿌릴 때 봄. 봄이라고 왜 생각하셨어요?
맞아요. 잘하셨어요. 화. 이 화는요. 백꽃이에요. 백꽃. 백꽃 정도면 충분히 봄이라는 계절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봄이 보이고요. 이 시 좋은 시예요. 두 번째 줄 봐봐요. 계랑시조 중에 두 번째 줄. 추풍낙엽. 자, 이건 느낌 오시죠? 가을 빡 오시죠? 시간 흐름, 계절이 시간적 순서대로 가고 있는 거 확인되실 거예요. 네, 봄에서 가을로 갔습니다. 시간 순서 따라 흘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만분간 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볼 게 아니에요, 아직.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자, 오른쪽 심화 박스로 올게요. 자연에 써보세요. 역순행이라고 써보세요. 역순행. 거기다 썼구나. 미안하다. 심화박스라고 얘기했구나. 야, 미안하다. 자연에 미안. 순환적이라고 썼어요. 순환. 오른쪽 메뉴에 자연의 순환적 질서. 시간 순서 중에는 순환도 있습니다. 뭐냐? 꽃이 폈다가 졌다가 꽃이 이제 거기서 다시 풀이 나고 나무가 되고 다시 꽃이 피고 열매가 나고 그게 떨어져서 다시 열매가 되고 순환이죠. 순환이라는 시간 순서 전개 방식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거 한번 시간 되실 때 읽어보시면 됩니다. 방금 얘기한 그 뜻이야. 자, 내려오세요. 검은색 동그라미 2번 보일 겁니다. 여기다 썼어야 되는데 미안. 여기다가 역순행적이라고 써주세요. 미안. 역순행적 구성. 현재에서 과거로 가면 역순행입니다. 조금만 참아줘. 조금만. 이거 25번까지만 하시자. 자, 시간을 거꾸로라고 가는 거거든요. 이게 왜 그래도 해야 되냐면 과거를 회상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용어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시를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1학년 시니까 읽을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기영도의 시입니다. 이거 읽어보세요. 잠깐. 괜찮을까요? 아직. (1년) (2년) 총 두 가지 연으로 되어 있는데요. 1년은 현재예요. 현재 지금 고통스러워하는 화자가 보여요. 됐어요. 이게 주제야. 근데 2년에서는 보시면 여기 써 있지만 과거 장면을 떠올리고 있으니까 회상. 이게 역순이에요. 현재에서 과거를 회상했으니까 이 정도면 역순이라 볼 수 있는 거죠. 자, OX 한번 답하러 가볼게요. 아래 1번 OX, 1번 시간의 역전을 통해. 맞아요. 미래지향적. 여러분들 과거를 회상하는 게 미래지향. 미래를 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시를 읽을 필요도 없이 당연히 X입니다. X 체크해 주시고요. 두 번째, 과거와 현재 상황 간의 유사성을 통해 주제를 부각하였다. 자, 유사성 찾았어요? 충분히 괜찮죠? 이거 동그라미예요. 과거, 현재를 구분해야 두 개를 비교할 수 있죠. 그 아래까지만 읽고 싶게요. 자, 아래 보세요. 출제자들은 역순행적 구성이란 말을 그대로 노출한 걸 별로 안 좋아해. 너무 쉽잖아. 맞아요. 아무도 이렇게 안 내세요. 대신 다른 말을 써요. 뭐 쓸까? 읽어볼게. 그래서 추천하는 것이 역순행적 구성의 변신 모드인 시간의 역전이라고 쓰세요. 역전. 시간의 역전. 이런 식으로 많이 하십니다. 역순이라는 뜻입니다. 역순이 나오면 현재에서 과거로 가는 거예요. 자, 오늘 조금만 쉬었다 할 건데 진짜 조금만 쉬자. 10분만 쉬자. 아유 너무 힘들어한다. 16분에 이어서 할게요.